안녕하세요. 짜릿한 책 읽기 익스트림입니다. 생각의 씨앗을 찾아 떠나는 탐험, 철학의 숲 그 6번째 시간이죠. 지난번 이야기가 꿈에 대한 주제였다면 오늘은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깥 세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굴 속 죄수들. 먼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구에만 햇빛이 드는 어두운 동굴 안에는 어릴 적부터 그 안에 갇혀 지낸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지금까지 한 곳에서만 머물렀고 목과 다리는 사슬에 묶여 오직 바로 앞에 세워진 돌벽만 볼 수 있었어요.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지요. 그들이 아는 것은 동굴벽이 전부였어요. 죄수들 뒤에는 횃불이 있어서 희미한 빛이 동굴을 비춰줍니다. 죄수들과 타오르는 횃불 사이에는 복도가 있고 복도를 따라 낮은 벽이 세워져 있어요. 사람들이 복도를 통해 돌과 나무로 만든 인형과 동물 모양의 조각을 포함한 갖가지 물건을 실어 나릅니다. 사람들이 들고 있던 물건을 벽 위로 들어 올리면 벽은 인형극 스크린이 됩니다.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말을 하고 몇몇은 조용히 있습니다. 죄수들은 앞에 있는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볼 수 있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메아리만 들을 수 있어서 그림자가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수들에게는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가 실제인 것이죠. 그림자가 그들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여자 죄수 한 명이 풀려났어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횃불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빛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죄수의 눈에는 불이 너무 환하고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죠. 불빛에 겁을 먹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그림자가 비치는 벽 쪽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웠던 이전의 현실로 되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가파른 동굴 통로를 지나 몸을 떨면서 나온 죄수는 바깥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햇빛 속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동굴 밖에서 눈부시게 타오르는 거대한 태양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태양이 내보내는 빛이 두 눈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햇빛을 피해 몸을 움츠렸어요.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뭐 이런 이상한 세상이 다 있지?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눈은 햇빛에 점점 적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태양도 볼 수 있었지요.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보는 모든 것의 원인이 태양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새로운 현실을 살펴봤어요. 식물과 동물, 사람들이 보였어요. 강과 계곡, 산도 보였지요. 태양은 오색 찬란한 세상 위로 떴다가 다시 세상 위로 졌어요. 동굴에서 풀려난 죄수는 모든 것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강제로 동굴방 여행을 하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벽에 비친 그림자만 알고 있는 동굴의 죄수들이 가엾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동굴로 돌아가 다른 죄수들에게 바깥 세상을 이야기해 주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그들은 아직 직접 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녀는 가파른 통로를 따라 동굴 속으로 내려갔어요. 두 눈은 다시 어둠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횃불이 있는 곳을 지나 다른 죄수들의 등이 보이는 복도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에서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동굴 밖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태양에 비하면 횃불은
그야말로 작은 불에 불과했지요. 그녀는 죄수들에게 자기가 동굴 밖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벽에 비친 그림자의 진짜 정체를 설명했어요. 그러나 죄수들은 동굴에 갇힌 상황에 분노하거나 태양을 직접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비웃으며 바보라고 놀렸죠. 여자 죄수는 바깥 세상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사슬을 풀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이대로 지금처럼 살고 싶다며 동굴을 떠나서 시력이 망가진 게 틀림없다면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말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르브와 리브가 번역한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야기를 보면서 동굴 속 삶에 길들여진 죄수들의 모습이 마치 뭔가에 중독된 현대인들의 삶과도 참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실제하는 존재일까?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아주 오래된 철학적 물음을 탄생시켰어요. 아마 여러분은 동굴에 갇힌 사람들이 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이라고 믿는 상황을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동굴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가상현실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헤드기어를 쓰자마자 눈앞에 펼쳐지는 가상현실에 빠지게 됩니다. 헤드기어를 벗으면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되돌아왔다고 생각한 현실 세계가 가상현실이고 여러분은 가상현실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실제라면 현실은 아마 여러분이 접근할 수 없는 다른 세상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다시 말해 물리적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주 똑똑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가상의 세계는 사실이 아니며 경험하는 모든 것이 가짜거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지금의 삶이 진짜 현실보다 조금 덜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반대로 시뮬레이션 안에 살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세상에 살고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그는 3가지 시나리오 중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적 문명은 시뮬레이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멸망하거나 소행성 같은 다른 것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 2번째, 지적 문명은 시뮬레이션 세상을 가동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가동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다. 옳은 일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3번째, 우리는 이미 시뮬레이션 세상 안에 있다. 보스트롬은 마지막 3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주가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합리적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폭력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 사람에게서 가짜 물건을 빼앗는다면 잘못된 행동일까요? 사실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 환영이라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신이 환영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컴퓨터가 환영을 만든다고 합니다. 만일 컴퓨터나 외계인이나 진보된 문명이 가상의 시뮬레이션 현실을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일까요? 아니면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가상의 존재일까요? 점점 발전하는 과학의 기술을 보면 언젠가는 정말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저는 읽으면서 조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과거의 철학자들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현실을 이야기한 철학자들. 미국의 과학자 로빈 헨스는 자신이 관점의 지각 변동에 중독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극적으로 바꿔놓는 생각에 중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헨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관한 보스트롬의 논문을 읽었을 때도 관점의 지각 변동을 겪었습니다. 헨스는 곧바로 시뮬레이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낸 창조자가 세상을 다른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보스트롬이 묘사한 것처럼 헨스는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다면 타인을 덜 신경 쓰고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여러분도 유쾌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계속 행복할 수 있게 작은 일이라도 노력해 보세요. 우리의 시뮬레이션 세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요. 미국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마크 솔로몬은 만일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다면 삶의 목적 중 하나는 시뮬레이션을 가동하는 컴퓨터나 진보 문명이 일으킨 문제나 장애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일종의 엔지니어처럼 말이죠. 영국의 작가인 지아 메랄리는 시뮬레이션 세상에 대해 보스트롬이 기술한 2번 시나리오에 관심을 가졌어요. 보스트롬의 2번 시나리오를 보면 지적 문명은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가동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메랄리는 보스트롬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과학자들이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실험실에서 우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새로운 우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건가요?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왜 옳다고 생각하나요? 반대라면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것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나요? 스스로를 우주의 한량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종교학 교수 메리 제인 루벤스테인은 우리가 다중우주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여러 우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녀는 다중우주의 존재를 증명하기보다 다중우주 개념이 과학, 종교, 철학 등의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가설과 관련해 루벤스테인은 우주론 과학자 존 베로로부터 영감을 얻어 흥미로운 생각을 떠올렸어요. 루벤스테인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서 신이 창조자로 등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신이 삶과 죽음을 지배하고 그들이 만든 가상의 현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맛을 떠올리면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 말이죠.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삶이 가상현실처럼 느껴진다면 당장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뭔가 도전해보세요. 유쾌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보세요. 가상현실은 곧 깨지고 진짜 자신의 삶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삶을 응원하면서 저는 익스트림이었습니다.